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에 다음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을 논의 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총 6만 2천 가구 공급이 예정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입지 공공분양주택 사전 청약 중 1차 공급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연초 급락하던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4월 소폭 반등한 이후 지난달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논의하고 또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5월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현재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고 지금 2달이 지났다며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와 물가 오름세 확대, 또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다음 회의 시점부터는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은은 오늘 오전 금통위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키로 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공식 이의 제기에 나섰습니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총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법에 예시된 결정 기준상 인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과도하게 인상한 점,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부분 등입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 양측은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심의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점차 영세화되는 모습입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31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나홀로 자영업자는 29개월째 늘어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자영업자는 55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 9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 명으로 8만 3천 명이 줄어들어 2018년 12월부터 31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에 반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3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1만 2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내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첫 발을 뗍니다. 3기 신도시 물량을 기다리는 예비 수요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혜진 기자가 사전 청약 홍보관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마련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홍보관. 곳곳에는 3기 신도시의 위치와 사전 청약 일정 등의 정보가 마련돼 있습니다. 첫 타자로 나서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를 VR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도 구비돼 있습니다. 2층에는 신혼 희망타운 전용 55제곱미터를 미리 볼 수 있는 견본 유니트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아파트가 다 지어졌을 때 어떤 모습일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를 위주로 하는 신혼 희망타운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85%는 특별 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의 새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다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4단계 거리두기로 전화 문의만 받는 상황. 홍보관 관계자는 전화상이긴 하지만 청약 자격이나 일정을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내일 첫 발을 떼는 사전 청약 물량에는 인천 계양신도시 1,050가구를 비롯해 성남 복정, 위례, 의왕 청계, 남양주 진접 등에서 4,333가구가 배정됐습니다.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인천 계양은 3.3제곱미터당 1,400만 원으로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4억 9,400만 원 수준입니다. 사전 청약 물량 중 가장 비싼 성남 복정과 위례 신도시의 경우 전용 55제곱미터가 5억 5천만 원에서 6억 4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사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뒤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인 접수를 받습니다. 당첨자는 오는 9월 1일에 발표됩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서울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이며 올 초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6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141.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달 137.8포인트에서 3.8포인트 오른 겁니다.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올 1월 142.8포인트에서 이사 대책이 나온 이후 3월 129포인트까지 떨어진 뒤 4월에 반등에 성공해 지난 1월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됩니다. 업계에선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며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은행 오늘 오전 금통위 열었습니다. 경제성장률 올해 지난 5월 전망치와 같은 4% 수준으로 현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을 웃돌며 당분간 2%대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좀 잠잠하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금융부 양한나 기자와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그리고 금융시장 전반의 파급 효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 됐고요. 지금 의견이 다른 분이 한 분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먼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기준 원달러 환율은 사흘 만에 장중 1,151원 9전을 터치하며 연중 최고점을 새롭게 경신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미국 6월 소비자 물가가 급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시장 예상치보다 0.4%포인트 높은 5.4%를 기록하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인 200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망치 대비 0.7%포인트 높은 4.5% 급등을 보였습니다. 역시 1991년 9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을 예상하는 기대 수치를 나타내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커졌습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경제통계에 따르면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올해 6월 말 2.45%에서 이달 초 2%대 초반으로 하락했다 최근 다시 상승하면서 2.36%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0.74% 하락하면서 1,141원 5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 모두 다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테이퍼링 가능성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목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고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도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 시기는 아직은 멀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병목 형성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상황에서 특정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일시적이다라는 분석입니다. 파월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경우 인플레이션 현상이 상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 2%와 최대 고용 목표 달성이 이뤄지기 전까지 현재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인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자산 매입을 계속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오늘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대 초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며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점차 1%대 중반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잠해질 때까지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지금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네, 전날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발표에 따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전일 대비 0.3% 하락하는 등 소폭 하락세를 보였고요. 국내를 비롯한 주요 아시아 증시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오늘 시장은 지수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다우 지수는 0.13%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12% 상승했는데 나스닥 지수는 0.22%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는 급락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7.75베이시스 포인트 내린 1.3452%, 2년물 금리는 4.38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0.225%로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달러 진수가 강세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3,80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이면서 3,286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1,054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금융시장이 이전만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박성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이 이전처럼 CPI 급등의 공포감을 휩싸이지 않은 배경은 무엇보다 물가 급등 현상을 두고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촉발된 일시적 현상의 연장선이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대로 인플레이션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 연구원은 또 중고차 가격으로 대변되는 공급망 차질 그리고 경제 정상화 관련해서 물가 압력이 현재 완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면서 중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 둔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발 물가 압력도 완화되는 분위기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한 경제 정상화 지연 요인 등을 고려해보면 물가 압력이 추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한 신호를 예상보다 일찍 줄 수 있다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관련해서 미국 연준이 물가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고 최근에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임대료 상승 등 서비스 물가 압력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정훈 하나은행 연구원은 기조적 물가 상승에 대한 연준의 판단은 별개로 시장에서는 물가 등 테이퍼링 기대 심리를 높이는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관건은 정부 지원금 효과가 사라진 9월 이후 미국 고용까지 회복되느냐인데 경제가 고용 시장까지 완전히 회복되고 제조업 등 공급자 측면에서의 인플레 압력이 소비자 가격 전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제 정리해보면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그칠 것이다라고 안정을 시키면서도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가 얼마나 당겨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연준 의원들이나 전문가들이 현재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도 서비스 수요나 임금, 주택 등의 물가가 높게 나타나게 되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는 건데요. 최근 시장에 관심을 계속 받고 있는 중고차 가격, 항공 운임료, 주택 임대료 등의 가격 상승세를 함께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KB증권의 임재균 연구원은 8월 잭슨홀 전후로 테이퍼링이 공식화된다면 시장의 관심은 이제 테이퍼링에서 금리 인상 시점으로 옮겨질 것인데 소비자 물가로 인해서 2022년 금리 인상 가능성 우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간 미국 국채 금리의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연말 재차 하향 안정화될 수 있고 단기간 금리는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에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관련 데이터나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각 이슈에 주가가 탄력을 받으며 롤러코스터를 탄 모습인데 주가 급등락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매각 소식에 한샘과 인터파크 주가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매각 이후 가치 재평가와 신산업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인터파크는 매각 소식이 알려진 뒤 주가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파크는 NH투자증권과 매각 자문 계약을 맺고 인수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샘은 하루 만에 15%가 넘게 떨어지며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한샘은 전이 최대 주주인 조창걸 명예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주식 약 30%를 사모펀드에 매각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이 호재로 읽히며 전일 24%대 급등해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매각 이슈에 일시적으로 급등한 주가는 큰 변동성이 예고되고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릴지 미지수입니다. 결국 급등하는 주가에 베팅하기보다는 시너지 효과 등 향후 모멘텀과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다시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M&A를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실적 개선 내지는 성장성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느냐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M&A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 냉정하게 내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죠.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올해 상반기 금시장 거래 금액이 1조 원을 돌파하고 투자자 절반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KRX 금시장 거래 대금이 1조 16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투자자를 살펴보면 30대 이하 비중이 51.8%에 달했습니다. 뒤를 이어 40대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익숙한 20, 30대 젊은 층들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암호화폐 급등락 등의 요인으로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LTE 대신에 5G망으로만 서비스하는 5G 단독 모드를 준비 완료한 가운데 KT는 오늘부터 5G 단독 모드를 상용화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제어 모두 5G망으로 바뀔 경우에 속도 저하 등 우려의 시선도 있다고 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이동 3사 중 KT가 처음으로 5G 단독 모드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현재 서비스되는 5G 비단독 모드는 데이터 통신은 5G망, 단말기 제어는 LTE망을 쓰는 데 비해 5G 단독 모드는 데이터와 제어 모두 5G망으로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5G 단독 모드는 기존 방식보다 데이터 처리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연말부터 정교한 재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LTE 기반의 재난 문자는 불필요한 인근 지역 정보까지 수신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5G 단독 모드에서는 사용자의 현재 지역 정보만 제공합니다. 또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갤럭시 S20 플러스로 배터리 사용 시간을 비교한 결과 5G 단독 모드가 기존보다 최대 1시간 6분을 더 오래 쓰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G 단독 모드는 삼성전자 갤럭시 S20, S20 플러스, S20 울트라 등 3개 단말에서 제공하며 추후 제조사와 협력해 전용 단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T는 이를 활용한 자율주행과 스마트 팩토리 등 5G 기업 간 거래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G 단독 모드 상용화를 보는 시선에는 우려가 담깁니다. 다수 전문가들은 기존의 5G와 LTE 두 개망을 사용하던 것을 5G망만 사용할 경우 동일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데 있어 속도 저하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단독 모드는 다운로드 기준 2.5GBps, 단독 모드는 1.5GBps입니다. 또 현재 LTE 기반의 음성 통화가 5G로 전환될 경우 통화 품질 저하 우려도 존재합니다. KT에서는 기존 방식의 LTE 빼고 5G만 따지면 속도는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5G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5G 단독 모드가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올해 유난히 짧은 장마와 이르게 찾아온 무더위로 에어컨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특히 다음 주에는 한반도에 열돔이 덮쳐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올여름 에어컨 특수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예년보다 싱거운 장마와 이르게 찾아온 찜통더위. 가벼운 옷차림에도 쉴 새 없이 땀이 흐르는 날씨에 냉방가전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자랜드는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에어컨 판매량이 작년보다 188% 급증했고, 롯데하이마트도 7월 2주간 에어컨 매출이 작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도 마찬가지. 지난 일주일간 전국 이마트 에어컨 매출은 451%, 롯데온은 178% 뛰었습니다. 크게 덥지 않았던 올해 5월과 6월, 늦장마가 예보됐던 7월 초에는 에어컨 판매가 부진했지만 장마가 소멸하고 열대의 현상이 나타나며 최근 수요가 급증한 겁니다. 특히 집콕족 증가로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창문형 에어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온의 창문형 이동식 에어컨 매출은 각각 733%, 340% 늘었고, 롯데하이마트의 창문형 에어컨 매출도 490% 올랐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7월을 넘어 8월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에어컨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에어컨 설치 증가로 인해 배송 기간은 최소 1주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거리 두기가 상향되고 재택근무가 확대된 것도 에어컨 수요 증가의 이유. 특히 다음 주부터는 역대 더위 1위를 기록한 2018년의 버금가는 폭염이 전망되며 에어컨 구매 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이제 드디어 북태평양고기에 밀고 올라왔거든요. 거의 뭐 장마 끝난 패턴이거든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이제 폭염 강도가 더 강해지면서 거의 2018년 폭염과 비슷한 정도의 그 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올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발표한 상반기 및 6월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자동차 수출은 약 105만 대로 수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9.9% 많은 236억 1,0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생산은 약 181만 대로 11.5%가 늘어났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해 일부 공장이 휴업했음에도 신차 출시 및 수출 호조로 두 자릿수의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내수는 작년 상반기 내수 진작 정책에 따른 역기저 효과와 부품 수급 곤란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2.1%가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친환경차는 내수와 수출 모두 반기 최다 판매를 달성하며 수출액도 사상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ETF 승인을 재차 연기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당분간 도입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위즈덤트리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의 시카고 옵션 거래소 상장 여부 결정을 올 가을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국의 허가를 받은 곳이 하나도 없어 아직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증권거래위원회에 암호화폐 ETF 상장 신청을 한 투자회사는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아크인베스트 등 총 12곳이지만 승인받은 곳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가상자산 제도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자산의 범위에 암호화폐를 명시하자는 개정안도 연계 발의해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제도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당장 ETF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런 이유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정부 쪽 시각은 아무래도 암호화폐를 지금 자산으로 인정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좀 부정적인 견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국내 ETF 도입은 아마도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펀드에 편입되면 암호화폐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민간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단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LG전자가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고객층을 겨냥한 신개념 무선 프라이빗 스크린 스탠바이미를 선보입니다. 나만의 스크린을 표방한 이번 신제품은 집안 곳곳을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품 하단에 무빙 휠이 적용돼 침실과 부엌, 서재 등 원하는 곳으로 옮겨가며 시청할 수 있고 내장 배터리를 탑재해 전원 연결 없이도 최장 3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에 연결하면 최신 LG TV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인공지능 홈보드로 집안 가전의 작동 상태를 한눈에 확인하고 손쉽게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LG전자는 오는 21일부터 온라인 브랜드샵과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스탠바이미 예약 판매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